네, 최고의 정치,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가 문을 열었잖아요. 네. 표창원 의원님, 네. 국회가 문을 열면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스케줄이 좀 달라지나요? 원래 좀 바쁘시잖아요, 문 안 열어도. 원래 바쁜데 더 바빠지죠. 우선 국회가 열린다는 거는 그 일정이 잡힌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 본회의,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뭐 줄줄이 일정이 확 잡혀서 넘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국회가 안 열릴 때 약속했던 것들, 뭐 지역 일정도 있고 다른 뭐 학회, 세미나, 발표회 혹은 뭐 의정 활동을 위한 연구, 출장 다 재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문제가 좀 생기죠. 김영우 의원님도 스케줄이 많이 바빠지셨겠어요? 바쁘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포천하고 가평이잖아요, 경기도. 면적으로만 따지면 서울의 3배 면적 이상이에요. 아, 3배나 돼요, 서울에?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그 국회가 열리면은 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상임위가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니까요. 그 해당 상임위 하기에 굉장히 바쁘죠. 가평 그쪽이 서울의 3배다. 은근히 또 자랑을 하시는. 넓습니다. 예, 서울하고는 다릅니다. 자랑보다는 할 일이 많으시다는 거죠. 예. 지역 행사를 가셔도 뭐 3배 이상 뛰셔야 되니까. 예. 기름값도 많이 들고요. 다 돈 나오잖아요. 그거 세비로. 예, 보조금 좀 나오죠. 자, 오늘은요. 사실 북핵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사법농단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오게 되니까 뭐 그 연장선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더라고요. 그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게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게 사면 해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될 거다라는 뭐 기대입니까? 뭡니까, 복합적이겠죠. 근데 이게? 저는 뭐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 뭐 완전히 재판이 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전직 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다행히 보석으로 이제 풀려났고요. 네. 거의 가택연금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저는 굳이 그걸 구속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연령대도 네. 뭐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뭐 국민의 그 화합을 또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요.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가둬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런 정서가 좀 바탕에 깔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직 대통령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네, 않느냐? 저는 그게 이런 옳다고 거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우선 두 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되겠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 중인 상태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다른 사건 재판도 있긴 하지만 확정 판결에 대한 그 수감의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형 집행 상태에서의 그 출소는 재판을 받기 위한 권리 보장은 아니죠. 그것은 그 사면이라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것이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서 그 두 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예. 공통점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께서도 같은 형태의 같은 조치를 받으실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 네. 정치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정치적인 혐의였다면 정쟁에 의한 패배자에게 돌아가는 어떤 네. 그러한 뭐 징벌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 징벌을 중단하든지 네. 또는 사면하든지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정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근데 두 분의 혐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적인 혐의이고요. 네. 횡령이라든지 뇌물죄 또는 직권남용이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한 그러한 형태의 범죄 행위들이거든요. 그리고 국고손실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냥 정치로만 풀어서 이제 과거 전직 대통령이니까 나오시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에 대한 그런 형평성과 엄중함, 헌법과 법률을 우리가 지켜내가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예. 대한 사면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 피해자인 5.18 희생자 유족분들에 대한 모독적인 글을 쓰시고 책을 쓰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다른 극우적인 추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5.18 희생자들 또 가족분들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아직 탄핵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3월 네. 10일이 딱 2년 되는 날인데 지금 사면을 논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적이다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들의 어떤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왜 정치적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 인물들을 수백 명을 네. 구속해서 수사를 했고요. 네. 굉장히 법망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아는 예. 주위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사돈의 8촌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질까? 네. 저는 많은 것을 봐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사안은 단지 두 전직 대통령을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그 수사 행태, 과정, 또 재판 과정도 혹독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재판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 자체는 정말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속시킨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사면 같은 경우는 사면은 좀 다릅니다. 예. 사면은 우리 또 표창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그 확정 판결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 사면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없습니다.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특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확정 판결이 다 되고 나면은 사면이라는 건 결국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표창원 의원님.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헌법에 예.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라는 것 때문이지 예. 대통령이라는 한 인격체나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재판 얘기 좀 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오늘 북한 핵 문제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게 주제던데. 그 얘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과 예, 바로 갈 겁니다. 바로 가는데 관련된 거라. 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성창호 판사 있잖아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성창호 판사를 기소를 했어요. 이게 네. 김경수 도지사 구속한 분이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세 가지. 지금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하나는 4대강 보를 다시 철거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목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탈원전입니다. 예. 미세먼지가 이렇게 그냥 극성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사법부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바로 그겁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을 했다고 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신상털이를 하고 또 그 판사를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기막힌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의당에서 생각하는 사법농단의 판사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판사가 또 달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정치권이 재판부를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가 어떻게 앞으로 법에 근거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휘두르는 정말 너무나 지나친 반민주적인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호하고 탈원전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사법부 와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보복이라고 표창원 의원님 반론 잠깐 듣고. 예.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백 명을 구속했다? 수백 명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요. 수백 명을 조사했다?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사는 당연히 일반적인 재벌이나 기업의 횡령 사건에
법원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 규모의 수사는 해야 합니다. 예. 워낙 사건 자체 복잡하고요. 얽혀있는 문제가 많고 예. 증거 확보와 진술 청취와 입증을 위해서는 당연한 부분이죠. 예.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의당의 명단과 더불어민주당의 명단이 다르다. 그 자체도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명단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죠. 네. 예. 저희들은 뭐 명단 작성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원 행정처의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이라는 부분이라면 만약에 법원 내 정치겠죠. 네. 처음 촉발된 거 잘 아시겠지만 이탄희 판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동료 판사들에 대한 사찰 요구를 거부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탄희 판사를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공개가 판사들의 그 토론방에 올라가고 공개가 되면서 판사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밝혀내라. 리스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자체 조사거든요. 법원 내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재판 거래 행위가 있었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오라 그러고 외교부 장관 같이 자리하고 김앤장이라는 변호사 그룹이 함께 하면서 일본의 압력을 받아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개입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들이 다 지금 법원 내부 자료 기록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이걸 그럼 그냥 묻고 넘어가잔 말입니까? 판사는 법위의 신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치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됐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우 의원님도 그렇고 표창원 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여쭤본 거는 성창호 판사 기소가 정치적인 보복이냐 그거는 이제 잠깐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 검찰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죠. 성창호 판사는 그 당시 그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재판 이전에도 피의자 신분이었고 예. 그 혐의를 보면 2016년에 그 정은호 게이트라고 발생을 합니다. 네.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인데 이분이 동남아에 가서 상습 도박을 무척 많이 해요. 네. 그 혐의가 밝혀지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최유정이라는 전 판사를 변호사를 고용을 하면서 100억 원대의 돈을 주고 로비를 예. 부탁을 합니다. 검찰과 법원에 쫙 뿌려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돼요. 그때 성창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내용들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수사 기록, 신문 조서 모든 것들을 복사해서 위에 그 자신의 상관 부장판사에게 줘요. 요구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기밀이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그다음 수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법원 내부에서는 관련된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진술과 증거가 확보가 되어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법원 내에서. 예. 이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같은 판사이긴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피의자들이거든요. 예. 용의자들이고 참고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는 것 이건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요.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의 판사였던 이유만으로 묻고 넘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해야 하고 이 판사가 행했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뭐 시간이 의원님. 너무 많이 예. 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네. 신상털이를 하고 이런 것은 바로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판결 이후입니다.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도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의 주체가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볼 때는 김경수 예. 지사 구속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표창원 의원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다른 얘기다 지금. 그럼요. 이미 그 수사는 오래전에 진행되어서 수사 기록과 증거들이 다 이게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기소 결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수사의 진행상 판결 이후에 난 것이죠.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면은 조금 더 뭐랄까요 진전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이 북핵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예, 예. 북핵 얘기 뭐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외교 라인,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라 이렇게 통일부 장관 불러다 놓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분명하게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뭐 외교적인 레토릭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생산적이었느냐 아니면 신뢰를 깨뜨린 건 아니다. 이것은 북미 간의 정상들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이렇게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문에 서명을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미국하고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 간에는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이렇게 외교부 차관한테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아가 될 판입니다. 북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남북 교류와 금강산 관광 얘기만 한단 말이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외교인지 그것 때문에 외교 라인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도대체 대통령에게 어떻게 외교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차관 의원님 말씀 잠깐 듣죠? 협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같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지난 우리가 계속 레이캬비크 회담 이야기도 나오고요. 모든 협상들이 한꺼번에 쉽게 해결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지금 70년 분단과 지금 80년대부터 시작한 북한의 핵 준동 이것이 지금 40년 가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 하나로 끝내야지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정말 위험하고요. 그러한 접근 방식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이것을 봐야 돼요. 북한은 현재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너무나 지금 힘들고 쪼들려 있고요. 물론 그 원인은 제재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실어서 쏘는 위험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고 둘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둘이서 과연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언제 어떻게 도착하느냐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하노이 회담에서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나온 것만을 놓고 보자면 조금 서툰 그 협상의 잔기술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자기 것들 다 내놓지 않고 막판에 트럼프가 몰려있는 국내적인 정치 위기를 이용을 해서 영변을 내주면서 제재 모드를 확 풀어버리는 이러한 대성공을 거두고 가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대로 사전에 영변을 포함 플러스 알파의 핵 리스트에다가 검증까지 포함을 해서 CVID를 한번 해결하겠다. 서로 간에 사실은 좀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양측 모두가 계산이 틀렸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일부는 극단적인 볼튼 등 미국 내 매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체인 것처럼 확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건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 의지를 존속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용일 작가님.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지금 얘기 꺼낼 때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협상의 기술이나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입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UN 모든 나라들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 풀기 어렵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방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관광 재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인 방침이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어떤 기술 협상에 있어서의 기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을 하는 사람과 협상을 관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상을 관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매파들, 감정적인 분들, 선동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협상을 깨트리는 요인들이에요. 가만히 지켜봐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깨진 상태가 아니고요. 한미 간의 FTA 협상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 당시엔 사실은 좀 진보 진영에서 지나친 그런 감정적 반발을 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지만 지금 한미 또 미북 간에 행해지고 있는 이 핵협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민감하고 중간에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최종 목적지 갈 때까지는 아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의를 잘 못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자, 금강산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얘기를 꺼낼 때냐 계속 두 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 때에 대한 판단 역시 협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협상의 물꼬를 어렵지만 끌고 가야 할 운명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지금 핵 협상이 잘못돼서 북한은 핵을 계속 보유하고 미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아니까 거기서 전쟁 나도 상관없어. 이런 극단적인 상태로 가면 누가 피해 봅니까? 대한민국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극하고 공격하고 일부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일본의 아베와 함께 계속 우리 정부를 공격한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국민에서는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김영우 의원님 간단하게. 엊그저께 통일부 장관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개성공단 재개 얘기할 때냐고 그랬더니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고 지난번에 개성공단 닫으면서 개성공단에 있는 많은 공장에 문을 닫지 않고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 문을 잠그러 가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아주 궁색한 그 변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이 완전히 그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히 실종됐고 그냥 금강산 관광 타령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기 26분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대를 굉장히 했어요. 장밋빛 기대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미국을 설득하겠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계속 미국을 압박할 때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30초밖에 없는데 두 분 한 분당 중재자 역할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입장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중재자,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오로지 북한의 정권의 대변인 역할만 하니까 이게 지금 중재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 미아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지금 북한에서 ICBM 생산하는 동창리, 산음동. 그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게 좀 포착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요. 일상적인 차량 이동이 포착이 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대 해석을 해서 비난하고 문제를 키워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북핵 협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자극하고 공격하는 행동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조심조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살려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북핵 얘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고의 정치 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